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11시 5분에 찾아왔어요. 반갑죠? 조분문은 정말로 세계 명작 중에서도 제목은 조분문이지만 정말 세계 명작은 명작인가 봐요. 이게 지금 앙드레지드의 지음인데요.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는지 페이지가 많아요. 이게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다 차지하는데 250페이지 250페이지를 더 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양력까지 다 합치면 260페이지까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달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영화에도 봤겠지만 책으로 보면 더 흥미로울고 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전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고전적이고 좀 소설인데도 좀 그냥 밋밋한 소설이 아니고 조금 뭐랄까 하여튼 알 수 없는 그런 소설을 좋아해요. 미묘한 그 사연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지만은 조금 특이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4차적인 건가? 제가 4차원적인 데가 조금 있긴 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빨리 달려볼게요. 좁은 문. 그 다음에 그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아서 외숙모 집에 갔나 봐요. 그런데 비콜링 댁인데 그 도련님이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죠? 비콜랭 내가 양 한 마리가 있다면 나는 그걸 틀림없이 비콜랭이라고 부를걸? 방 안의 사람들은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그 낯선 장교를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외숙모 자신도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외숙모가 젊은 장교에게 담배 한 대를 내밀자 그가 불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외숙모가 몇 모금 빠는 것이 보였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젊은이가 그걸 주우려고 대뜸 몸을 움직이더니 숄에 발이 걸린 척하며 외숙모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이 우스꽝스러운 영국 덕분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앞을 지나칠 수 있었다. 나는 알리사의 방문 앞에 이르러 잠시 동안 기다렸다. 웃음소리와 요란한 말소리가 내 노크소리를 삼켜버렸던 모양이다. 알리사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밀자 곧 문이 열렸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서 나는 금방 알리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황혼빛이 스며드는 유리창에 등을 돌리고서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만 돌리고선 중얼거리듯 말했다. 제롬 왜 다시 왔지? 나는 그녀를 포옹하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생일을 결정지었다. 나는 지금도 번민하지 않고서는 그 순간을 되새길 수가 없다. 알리사의 비탄이 원인을 아주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팔딱거리는 작은 영혼에게는 흐느낌으로 온통 뒤흔들린 그 연약한 육신에게는 그 비탄이 너무도 격심한 것임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이 새로운 격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 가슴에 그녀의 머리를 껴안고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 그녀의 이마에 갖다 댔다. 사랑과 연민이 정에 도취되어 감격과 자기 희생과 덕성이 뒤섞인 애매모호한 감정에 빠져 나는 혼신을 다해 하느님을 불렀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두려움과 아기 생활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내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했다. 나는 마침내 기도를 하고 분녀문에 가득 차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잠시 후 어렴풋이 그녀의 말소리가 들렸다. 제롬, 그들이 널 못 봤지? 자, 이제 가봐. 그들이 눈에 띄면 안 돼.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롬,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가엾은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조차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랑트의 이모와 어머니의 계속적인 수군거림, 뭔가를 숨기는 듯 안절부절 못하시는 두 분이 불안한 태도. 두 분이 은밀한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다가가면 황급히 나에게 얘야 저리 나가서 놀아라 하며 말씀하시던 일. 이 모든 것은 두 분이 비콜렌가의 비밀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전보가 날아 어머니는 르아브르로 되돌아가셔야만 했다. 외숙모가 도망쳤던 것이다. 어떤 남자고요? 나는 미스 애쉬버튼에게 물어보았다. 얘야 그건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가 없구나. 그 사건에 넋이 나간 듯 다정한 애쉬버튼이 말했다. 이틀 후 토요일엔 미슈 애쉬버튼과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파리를 떠났다. 그 다음날 나는 외사촌 누이들과 교회에서 만날 예정이었는데 오직 그것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의 어린 마음으로는 그런 장소에서 알리사와 만남으로써 우리들이 재해가 신성화된다는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외숙모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았으며 어머니에게도 외숙모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캐묻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 생각했다. 그날 아침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보테인 목사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이 대본으로 삼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 같았다. 알레사는 내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그녀의 옆모습만이 보였다.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내가 그런 상태에서 듣고 있었던 목사님의 말씀도 마치 그녀를 통해서 들려오는 듯 여겨졌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계셨다. 목사님이 먼저 성경의 구절 전체를 읽으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을 넘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는 주제를 분명히 나누면서 우선 넓은 길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나는 비몽사몽인 채 외숙모의 방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들어놓고 환히 미소 짓던 외숙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곁에서 웃고 서 있던 미남 장교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는 웃으며 희열 개념 자체가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체하기 꺼림칙하고 과장된 표현인 듯이 여겨졌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보티 목사님이 다시 성경 구절을 읽으셨다. 목사님은 웃고 까불며 행렬을 이루어 전진하는 화려하게 꾸민 무리들을 묘사하였고 나는 그런 무리들을 환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무리 속에는 낄 수 없고 끼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그런 무리들과 함께 내디딜 한 걸음 한 걸음이 알리사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다시 대본이 첫무리로 되돌아가셨고 나는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그 좁은 문을 본 듯했다. 깊이 잠겨있던 꿈속에서 나는 그 집을 일종의 앞연기처럼 상상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사이로 애써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예감이 섞여있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자 그 문은 동시에 알리사의 방문이 되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스스로 작게 축소시켰으며 나에게 잔존해 있던 이기적인 모든 것을 비워버리기 시작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좁으니. 보테이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어 순결하고 신비스럽고 청순한 또 다른 기쁨. 내 영혼이 모말라고 있는 그 기쁨을 상상하고 예감할 수 있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바이올린 소리처럼 혹은 알리사와 나의 영혼이 함께 녹아드는 맹렬한 불꽃처럼 나는 그 기쁨을 상상했다. 묵쇼, 얘기하는 그 흰옷을 입고 서로 손을 잡고서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며 우리 두 사람은 나아가고 있었다. 어린애의 이런 몽상이 씁쓸한 미소를 지어낸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랴. 나는 그 몽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것이 모호함이 드러날지라도 모르지만
그것은 오직 진실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와 불완전한 이미지 모호함일 뿐이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보티 목사님은 이 말과 동시에 설교를 끝맺으셨다. 그분은 어떻게 좁은 문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리라. 설교가 끝날 무렵 나는 너무도 강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외사촌 누이를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곳을 곧장 빠져나왔다. 자랑스럽게 내 결정, 나는 이미 결정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 시련에 부닥치기를 바라며 그리고 즉시 그녀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녀에게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2장. 이러한 준엄한 교회는 선천적으로 의무감이 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하나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그분들이 내 여린 마음에 부과했던 청교도적 규율과 결합하여 내가 미덕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을 향해 결정적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갔던 것이다. 나에게는 자기 억제가 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방광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나를 구속하는 건 그런 엄격함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커녕 오히려 즐거운 것이었다. 나는 미래의 행복보다는 행복에 이르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구했으며 벌써부터 행복과 미덕을 혼동하고 있었다. 물론 14살의 어린아이로서 아직 불확실한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아레사에 대한 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를 그런 쪽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내심의 계시였다. 그 덕택으로 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즉 나는 본래 내성적이며 활달하지 못하고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 타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모험적이지도 못하고 자아의 획득에 대한 승리 이외의 다른 것을 꿈꾸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공부를 좋아했고 놀이 가운데서도 깊은 생각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만 열중했다. 나는 내 또래 아이들과는 잘 사귀지 않았으며 혹 그들이 장난에 끼어든다 해도 정다움의 표시나 친절로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듬해 파리에 와서 나와 같은 학급에 다니게 될 아벨 보티에와는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는 분위기 있고 여유만만한 소년으로서 나는 누구보다 그에게 정겨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쨌든 그와 함께 어울리면 늘상 나의 마음이 줄다름쳐 가는 느라보르 봉게르마드르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2학년 아래였으나 기숙생으로 들어온 외사촌 오베르 비콜렌과는 일요일에만 만났다. 그가 내 외사촌 누이 동생이 아니었더라면 게다가 그는 누이와는 거의 닮은 점이 없었다. 나는 그와 만나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온통 사랑이 포로가 되어 있었으며 아벨과 로베르와의 우정이 나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 것 또한 오직 사랑에 비추어서일 뿐이었다. 아레사는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값 비싼 진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진주를 얻기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는 내가 아주 어렸었지만 지금 내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외사촌 누이로부터 느낀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름짓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 후에 내가 경험한 어떤 것도 사랑이란 명칭에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적 불안으로 더없이 괴로워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내 성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즉 아주 어린 시절 내가 오직 누군가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소망했던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녀를 소유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공부, 노력, 경건한 행위 등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알레사에게 바쳤으며 그녀만을 위해서는 하는 일조차 그냥 그녀 모르게 덮어둠으로써 나의 미덕을 갈고 닦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듯 나는 일종의 황홀한 겸양의 미덕에 도취했으며 나의 즐거움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나에게 요구된 것에만 노력하고 만족해 했다. 나 혼자만 이러한 경쟁심에 몰두했던가? 알레사는 비교적 그런 것에 민감한 것 같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만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꾸밈 없는 그녀의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더없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미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했으며 마치 무방비 상태와도 같았다. 그 애떼고 부드러운 미소로 인해 그녀의 눈길에 깃들인 엄숙함 또한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듯한 그 시선을 위로 치켜 올리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외삼촌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면 당신이 큰 따님에게서 도움과 충고와 위안을 구하시던 연유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 다음에 여름 나는 외삼촌이 그녀와 얘기를 나눈 것을 자주 보았다. 그 분은 슬픔으로 인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다. 외삼촌은 식사 때도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가끔씩 억지로 쾌활함을 가장해
보이셨는데 그것은 잠자코 계시는 것보다 더 안쓰럽게 여겨졌다. 외삼촌은 알리사가 모시러 가는 저녁 시간까지 서재에서 줄곧 담배만 피우고 계셨다. 그분은 빌다시피 애원해야만 방에서 나오셨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어린애처럼 달래듯 하며 정원으로 모시고 데려오곤 했다. 그리고 꽃이 핀 오솔길로 내려가 의자가 몇 개 놓인 채소밭이 층계 근처에 있는 그런 길 갈림터에 앉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무렵 그나는 크고도 붉은 우람한 너도밤 나무의 그늘 아래 잔디밭에 누워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잔디밭과 꽃이 핀 오솔길 사이에는 얼기스 울타리가 있을 뿐이어서 시선은 차단되었지만 소리는 그대로 들려왔으므로 알리사 외삼촌이 대화를 엿들 수 있었다. 아마도 로베르에 대한 얘기가 막 끝난 참이었던 것 같다. 알리사가 내 이름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들이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외삼촌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아, 그 아이는 늘 공부만 좋아할 거야. 본의 아니게 그들이 이야기를 더 엿듣게 된 나는 멀리 달아나 버리거나 적어도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릴 만한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 기침할까? 나 여기 있어요. 듣고 있어요. 하고 외치기라도 해야 할까? 나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거북스러움과 소심함 때문에 그것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그저 지나가고 있었으며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마 알리사는 항상 그랬듯이 가벼운 바구니를 팔에 끼고 시든 꽃을 따거나 늘상 몰려오는 바다 안개 때문에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진 과일을 줍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팔리시 아저씨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외삼촌의 목소리는 흐릿하여 불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외삼촌의 대답을 똑똑히 알아듣지 못했다. 알리사가 재차 다짐하듯 물었다. 대단히 훌륭하셨나요? 네? 여전히 흥미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알리사가 또다시 말했다. 제롬은 총명하죠? 그렇지 않나요? 어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외삼촌의 대답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자 외삼촌의 음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얘야, 우선 내가 말하는 훌륭한이란 말이 뜻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어도 인간의 눈엔 그렇게 안 보이면서도 훌륭할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 눈에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예요. 알리사가 말했다. 그런데 누가 알겠니? 그 아이는 너무 어리고. 그래, 분명히 그 아이는 매우 총명한 아이지. 그러나 성공하는 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단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한가요? 글쎄 뭐라고 할까? 신뢰나 뒷받침? 사랑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뒷받침이란 무슨 뜻이죠? 알리사가 말을 끊었다. 나에겐 부족했던 애정과 존경 같은 것이지. 외삼촌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져갔다.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뜻밖의 경솔한 행동에 뉘우쳤고 외사촌 누이에게 자책의 심정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무엇이든 좀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알리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제롬, 그렇게 엿드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야. 우리에게 알리거나 떠나거나 했어야지. 내가 일부러 듣고 있었던 건 결코 아니야. 뜻하지 않게 왔던 것뿐이야. 그런데다 그냥 지나가고 있었잖아. 우리 천천히 걷고 있었는걸? 그래, 그러나 난 잘 알아듣지 못했어. 그리고 잠시 후 이야기를 들려오지 않게 되었고.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아저씨께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 제롬, 너는 다 들었잖아. 내게 되풀이하게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니? 알리사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몇 마디밖에 못 들었어. 신뢰와 사랑 얘기를 하셨을 때 말이야. 다음에는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래,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갑자기 표정이 엄숙해졌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뒷받침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너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대답했어. 아니 알리사, 어머니가 어디까지 나와 함께 계시지 못하리라는 건 잘 알잖아. 그리고 그건 그런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도 내게 똑같이 말씀하셨어. 나는 몸이 약간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되든 그건 모두 너를 위해서야. 그러나 제롬, 나 또한 너를 떠날 수 있는 거야. 내 영혼은 그 담이 내 말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녀는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넌 혼자서 걸어나갈 만큼 강하지 못하니?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르러야만 해. 그러나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너야. 왜 너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내자를 찾으라 하지? 우리 두 사람 각자가 상대방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보다 더 서로에게 가까워질 때가 있으리라 생각해. 내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래?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켜 주십사 하는 기도 말이지?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의 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진정으로 그걸 이해해. 그건 존경으로 가득 찬 동일한 것에서 서로를 열렬히 찾는 것이지. 내가 존경하는 것을 나 역시 존경하는 것은 바로 너를 찾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여. 내 존경은 순수하지가 못하는구나. 나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마. 너를 찾지 못한다면 천국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자 그녀는 입술에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더니 약간 엄숙하게 말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이야기를 여기에서 옮겨 적으면서 나는 다른 아이들을 얼마나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야기가 어린애답지 않아 어색하게 생각되리라 느낀다. 그러나 내가 어찌하겠는가? 그 얘기에 변명이라도 붙여야 하는가? 그 얘기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꾸미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변명도 하고 싶지가 않다. 우리는 라틴 언어를 번역한 복음서를 구해서 긴 구절을 외우곤 했다. 알리사는 동생 로베르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나와 함께 라틴어를 배웠다. 그러나 내 짐작으로는 그건 나의 독서를 따라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부분이었다. 나 또한 그녀가 함께하지 못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믿듯이 그것이 내 정신이 비약을 막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나를 앞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정신 또한 그녀가 가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 당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관념이라고 부르던 것은 감정의 위장보다 더 교묘한 어떤 결합의 교실, 때로는 사랑의 거칠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당신이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을 처음에는 매우 불안해하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기력이 세잔해짐을 느끼신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 본래의 모성애적 폭력으로 우리를 결합시켜주고 싶어 하셨다. 숙한인 심장병이 어머니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했으며 유난히 심한 발작이 있었던 때 어머니는 나를 부르셨다. 그러고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얘야, 보다시피 이제 나도 많이 늙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남겨두고 갈는지. 어머니는 너무도 숨이 가빠져서 말씀을 그치셔야만 했다. 그 순간 나는 억제할 수 없어서 마치 내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어머니가 기다리시듯 얼른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제가 알레사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 아시죠? 내 얘기가 어머니 말을 가장 내밀한 생각과 직접 이어졌음인지 어머니는 곧 이렇게 말을 이으셨다. 그래, 제롬,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머니, 나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알레사도 저를 좋아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 얘야.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래, 얘야 하고 온화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기가 매우 힘이 드시는 듯 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게 한다. 어머니는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내가 당신 곁으로 고개를 돌리자 다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들,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너희 두 사람이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그러고는 곧잠 속으로 빠지셨는데 나는 깨우려고 애쓰지 않았다. 우리 이런 대화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다. 다음날 어머니는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다. 나는 다시 강의를 들으러 떠났고 입안쯤만 털어놓은 나의 고백기를 침묵이 감쌌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레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설사 내가 의심했다 하더라도 뒤이어 몰아닥친 슬픈 사건에 즈음하여 그 의심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미스 애시버튼과 나 사이에서 아주 편안히 운명하셨다. 어머니 목숨을 앗아간 후 최후의 발작은 처음에는 이전의 것보다 더 심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임종 무렵이 되어서야 갑작스레 위험한 증상을 띠었기 때문에 친척 누구도 달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 옛 친구분 곁에서 돌아가신 나의 소중한 분을 지키며 첫날 밤을 새웠다. 나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고 눈물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놀랐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보다 몇 년 연하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불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미스 애시버튼이 몹시 애처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외사촌 누이를 나에게로 서둘러 달려오게 하리라는 은밀한 생각이 나의 슬픔을 상쇄시켜 주었다. 다음 달 외삼촌이 도착하셨다. 그 외삼촌은 다음 날에야 플랑티아의 이모와 함께 도착한 당신 딸이 편지를 내게 전해주었다. 나이번 나의 동생 제롬, 그분께서 기대하시던 커다란 만족을 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를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지 못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 이제는 어머니께서 날 용서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주님만이 우리 두 사람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안녕, 내 가련한 벗이여. 어느 때보다도 더 다정한 너의 알리사.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드리지 못해 마음 아프다는 그 몇 마디 말을
우리 미래를 약속하다는 말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렇지만 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즉시 그녀에게 청혼하지 못했다. 게다가 나에게 그녀의 약속이 필요했던 건가? 우리는 이미 약혼자 같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랑은 친척들에게도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외삼촌도 우리 사랑에 반대하지 않으셨다. 오래전부터 그분은 나를 당신의 아들처럼 대해 주셨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부활절 휴가를 르와브르에서 보냈다. 플랑티의 이모님 댁에서 묵기는 했지만 식사는 거의 비콜랭이 삼촌 댁에서 했다. 펠렛이 플랑티의 이모님은 친절하고 더 없는 좋은 부지긴 했지만 외사촌 누이들과 나는 허물없이 지내는 편은 아니었다. 계속 어수선하고 바쁜 탓으로 그분은 항상 숨을 헐떡이셨으며 그분의 행동에는 부드러움이 없었고 또한 목소리마저 억양이 없었다. 그러다가는 아무 때나 불쑥 우리들에 대한 넘쳐 흐르는 애정을 쏟아 놓을 필요성에 사로잡히기라도 하듯 우리를 마구 애무하시는 것이었다. 비콜랭 외삼촌도 이모님을 좋아하셨지만 이모님과 얘기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그분이 나의 어머니를 얼마나 더 좋아하셨던가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도라고요. 오늘 시간이 초과되면 또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와서 더 이상 깊게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드릴게요. 그럼 좋은 점심시간 되세요. 안녕.